주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재정 지원 주체에서 국가를 제외하고 국가는 개발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 시행자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제54항입니다.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과 사업자를 해상풍력 발전지구 및 해상풍력 발전 사업자로 지정 선정하고 발전지구 내에서 해상풍력 발전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기획재정부 및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하고 해상풍력 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도모하려는 내용입니다. 공동 접속 설비 등과 같이 의미 이해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일부 경미한 작부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이 제정안에 대해서 기획재정부는 특별법으로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국가 전체적인 시각에서 재정 운영의 효율성,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사항은 국가재정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안덕근 장관은 공무출장으로 인해 차관이 대리 출석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대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지원 의원님. 우리 산자부 차관님. 네. 방금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네. 해상풍력 발전 법상 네. 발전지구와 네. 신재생에너지 법상 집적화 단지랑 차이가 있나요? 그 의제 범위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풍법에 따른 발전지구가 되면 전반적인 인허가 의제를 받을 수 있는 특례가 있기 때문에 그 건설이라든지 사업 시행에 있어서 훨씬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없다고 하면은 부칙에 네. 집처과 단지도 심의 의결을 또 네. 거쳐야 된다고 했죠. 네, 그럴 그렇습니다. 필요가 있나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자체에서는 집적화 단지로 기존 신재생법에 따라 추진할 수도 있고 현행법으로 요 해풍법에 따른 발전지구에 편입될 수 있는 길은 만들어 줬습니다만 제가 필요 최소한도의 심의만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자체하고 최대한 소통을 해서 큰 문제가 없이 이미 집적화 단지로 지정돼 있다면 그 필요 최소한도로만 봐서 발전지구로 편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분 없이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자체가 원할 경우에는 신재생법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또 이 법에 따른 발전지구로 편입이 되기를 희망하면 신청을 해서 편입 절차를 밟으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지자체에서 당초 요청했던 바는 그 정부에서 별도의 심의 절차 없이 자동 편입이 되면 안 되겠냐라는 얘기를 했고요. 다만 저희는 이 해풍법에 따라서는 기존의 풍황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그 내용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확인 절차는 필요하다고 해서 심의 의결 절차를 두었고요. 다만 지자체 의견을 존중해서 저희는 이미 집적화 단지로 지정된 그 단지에 대해서는 현재는 그 전남 전북에 지정이 돼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필요한 부분만 확인해서 즉각적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질이 안 되도록 네, 즉각적으로 그렇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해상풍력 발전은 우리 국가적으로도 해야 되잖아요. 네네. 세계적 조류도 그렇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 규모나 참여 대상은 산자부가 정한다 하더라도 네. 주민, 투자 기준 그리고 업 범위 등 이런 세부적인 것은 조례로도 결정돼 있기 때문에 네. 지자체에다 잘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해주실 거죠? 네, 저희가 지자체 의견 최대한 존중해서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네, 오늘 말씀하신 거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장동혁 의원님. 예, 차관님, 저도 그 지금 해상풍력 관련 법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론 지금 그 NA 정책 방향에 따라서 이런 네. 법안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서는 이제 100% 공감을 합니다. 네. 그건 이제 산업 또는 에너지 이 네. 측면에서고요. 이렇게 지금 해상 풍력이 논의되고 있는 또 지자체나 자치단체에서 네. 이거 해상 풍력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에 네. 어민들이 네. 어업권과 관련해서 네. 또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당연히 네. 뭐 이런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 그분들도 동의를 할 것이고요. 네, 네. 근데 우리가 어떤 국가적인 사업이나 산업이나 아니면 이런 인프라를 구축함에 있어서 특정 지역의 주민들이 네. 어민이나 이런 분들이 어쨌든 피해를 감수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 네. 많은 경우에 그분들이 입는 피해가 네. 그분들이 입는 피해만큼 적정히 보상이 안 되거나 그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어떤 대책이 마련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지금 어민들께서 뭐 네. 이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본인들이 생존과 또 네. 생계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거대로 추진을 하되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 부처나 또 네. 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그분들이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그 노력을 함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 법에 그런 우려를 상임위에서도 논의가 돼서요. 저희가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법을 운영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조항에 해수부에서 이제 수산업발전기금을 또 조성토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직접적인 보상 외에도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태 의원님. 예, 차관님, 그 의사일정 제 54항 예,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입니다. 네네. 그 뭐 어쨌든 해상풍력 보급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고요. 그 다음에 해상풍력 산업의 어떤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법이다 이런 취지에 찬성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안 23조에 보면 공공기관 예비 타당성 조사 특례가 있습니다. 네. 타당성 조사를 이제 생략한다는 거죠. 네. 예타 면제가 효율성 차원에서 필요할 때도 있는데 이게 네. 경제성 없는 사업이 그대로 추진될 우려도 있는 거고요. 지금 2011년 이후에 공공예타 그 통과율을 보니까 네. 약 62.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 그 타당성이 낮은 사업이 많이 제한이 되고 있고 이 예타라는 게 일종의 거름만 역할을 하는 그 심의 과정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게 필요하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산자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예비 타당성에 대해서 이 기획재정부는 좀 그 면제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낸 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자부도 기재부 입장이랑 동의를 합니까? 그 22조에 재정 예타 면제 조항이 들어가 있고요. 23조에 이제 공공기관 예타 면제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임위 차원에서는 정부 입장을 이 예타 면제 부분에 있어서는 반대한다는 정부 입장을 저희가 전달은 했습니다만 그 아마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는 이 해상 풍력 자체가 대부분 이제 민간 기업이나 예. 해외 기업들이 투자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공기관이 예타와 관련된 절차를 통해서 늦어지면 오히려 공정한 경쟁에서 위배되는 거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조항을 넣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재정 예타 같은 경우는 실제 그 발전 사업자가 하는 경우에 크게 쓰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공공기관 예타의 필요성은 정부 입장으로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그 부분은 아마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거중 조정해서 의견을 존치하는 것으로 이 합의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현행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보니까요. 이게 예비 타당성 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장치가 이미 마련돼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재정법을 만들 때마다 예비 타당성 조사의 어떤 특례 조항을 두기 시작하면 이게 다수 법령으로 또 확산될 우려도 있고 해서요. 오늘 이 자리에 혹시 기재부에서 나와 계시면 위원장님께서 한번 의견을 들어봐 주시고 가급적이면 요 조항만 좀 이 제외하고 통과시키는 방안이 어떤가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기재부 누가 나와 계시죠? 잠깐 마이크 앞으로 나오시고요. 지금 어제부터 이 고준위 방사성 입법하고 해상풍력법하고 시민단체들에서도 계속 반대를 하나 봐요. 계속 문자가 지금 우리 법사위원님들한테 아마 들어오고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산중이 위원회 대안으로 올라온 거죠? 그렇습니다. 여야 합의가 된 거 예, 여야 합의됐습니다. 이고 그러면 우리가 뭐 내용을 가지고 법을 붙잡자는 건 아닌데 이 좀 자세하게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걸 두 개 다 고준위 입법하고 그래서 일단 기재부가 반대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뭔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위원장님 크게 이제 기재부 재정관리국장 박봉령입니다. 크게 저는 세 가지 차원에서 저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제도의 정합성입니다. 예타 면제는 무슨 보험 얘기하는 거죠? 지금 해상폭력 네, 해상폭력법. 예. 예타 면제는 극히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법인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동일한 원칙과 기준하에서 운영되어야만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고 형평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해상폭력법 외에 총 49건이 지금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유사 사례로 법제화로 확산되게 되면 어떤 사업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사업 다수가 예타를 면제받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예타 제도가 자칫 형해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현행 국가재정법 하에서도 예타 면제를 시급성이나 국가 정책적 판단 하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별법에서 따로 규정하는 것이 과연 법률적 규정 신설의 실익이 있는지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가 주시고요. 이 해상폭력 이 부분은 해수부도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요. 해수부는 공유수면 점용료에 대해서 별도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 뭐 이런 걸로 해수부도 지금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법사위에서는 내용을 가지고는 법을 잡지 않고 체계자구나 부처 간 이견 뭐 이런 부분을 주로 하는데 지금 두 개 부처가 지금 반대 의견을 전해왔어요. 근데 또 여야가 합의는 돼 있고 그래서 요거는 뭐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일단 전체의 계류를 시켜놓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해상폭력법은 뭐 다음에 통과시켜도 되지 않습니까? 부처 간 이견을 좀 조정하고. 예, 박봉규 의원님. 지금 이제 해상폭력 관련해서 법안 22조, 23조를 보면 말이에요, 차관님. 네. 그 예타 특례에 관해서 22조는 아마 이제 기재부 장관을 주어로 해서 네. 국가재정법 38조 1항에도 불구하고 38조 1항에 예타 면제 조항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엄격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타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네. 의무 조항이 아니라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임의 조항으로 돼 있어요. 기재부 장관이. 네. 네. 그래서 이 법안에 특별한 네. 기재부가 지금 우리 국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막 진짜 그 크게 염려를 하실 일이 아니에요. 여전히 기재부 장관의 자유 재량에 맡겨져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 자체가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다. 기재부 장관의 예타 사업 심사권과 관련해서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임의 조항으로 돼 있고요. 23조의 주어가 이제 기재부 장관이 아닌 사업에 대해서 공기업 준정부 기관 사업인데 이 예타의 경우는 또 마찬가지로 신청할 수 있다만 돼 있어요. 그죠, 차관님? 그렇습니다. 기재부 장관에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걸 통과시켜도 기재부 장관의 예타에 관한 권한이 전혀 침해되지 않는다. 한 발자국 진전한 거예요. 차관님 맞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장님 통과시켜도 무난하겠습니다. 통과시켜 주십시오. 예. 그래서 원래 이 김원희 의원이 와서 좀 제안 설명도 하고 설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설명 조건이 안 맞아가지고 제안 설명은 위원회 대안이라서 간사가 불가능한데 지금이라도 와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네. 몇 항이요?
네. 네, 전력망 확충법에 대해서도 기재부에서 이견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견 얘기해 주세요. 담당자 안 나왔습니까? 제가 안 나왔으면 됐고요. 위원장님, 예. 그 해수부에서는 해풍법 관련해서 이견이 없다고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예예예.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의 규정 부분은 뭐 그렇게 강하게 반대를 안 하는 것 같은데 해수부까지 반대를 한다고 하니까 근데 이게 해소가 됐습니까? 해수부는? 네, 해수부 국장님 배석하고 계시고요. 예. 해수부에서는 반대가 없다고. 그게 어차피 그 조항도 이 법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해수부에서 달리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해수부의 권한으로 해놓은 겁니다. 해수부 누가 나와 있습니까? 예. 마이크 앞에 가서 그러면 이견이 없음을 얘기해 주세요. 예, 해양사업 해양환경정책관입니다. 그 공유수면 점사용료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일정 부분 임의 규정으로 돼 있고 해양사업 장관이 고시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쪽은 반대 의견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52항, 53항, 54항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예. 예. 지금 해소가 됐잖아요. 지원할 수 있다. 임의 조항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그것이 생각해 보세요. 원래 사업 주체가 한전이고 한전이 지금까지 직접 지급을 했던 것을 국가가 지급할 수 있다는 그 문을 열어놓으면 그러니까 국가 또는 한전이니까요. 그것도 강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니까 중요한 거는 강제 규정이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려를 우리가 한번 담당적인 차관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질문해서 지금 들었잖아요, 다. 담당차가 이거는 이양을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54만원 국가전력망은 아예 질문도 안 했는데 한번 확인해보고 그리고 의견을 자, 이렇게 하자고요. 이게 지금 법도 많은데 우리 법사위에서 여야 합의된 법안은 웬만하면 다 처리를 했고 단 예외적으로 부처 간 부처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부처 간 이견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좀 숙성시켜서 다음번에 통과시키고 했는데 이건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예, 그래서 그냥 통과시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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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그 차관님, 방사능 폐기물 관리법 그다음에 전력망 확충에 대해서 네. 그 지역 주민의 피해에 대한 우려, 네, 그다음에 네. 시민 단체에서 상당히 좀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위법령 만드실 때 네, 네. 그런 어떤 지역 주민의 우려라든지 네, 시민 단체 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네. 하위법령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조배수 의원님. 그러니까 좀 아까 이게 강행 규정이 아니고 의무 규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뭐 의무 규정이니까 이게 강제적이 아니니까 이거 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또 열어놓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취지인데 그런데 조금 우려되는 거는 재정 이제 결국 이게 재정과 관련된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이제 입법 태도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자꾸 의무 조항이긴 하지만 의무 조항은 또 안 할 수도 있지만 또 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법이 있는데 각 개별법마다 이렇게 문을 열 수 있는 의무 조항을 넣는다는 것이 결국은 이게 쌓이면 그 일반적인 원칙이 흔들리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좀 조심스럽다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뭐 법 통과의 전제 조건이나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이 산중위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의원님이 위원장이고 거기서 문제 없이 또 여야가 합의가 됐다고 그러고 또 부처 간 이견도 제가 그래서 좀 숙성을 시키려고 계류시키려고 했는데 그것도 해소됐다고 하니 저는 그냥 큰 문제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러저러한 또 지역 주민들이나 시민 단체에서 좀 우려를 하고 있으니 그런 부분은 박기승 의원님께서 하위법령을 만들 때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시행을 하는 걸로 하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통과됐다 할지라도 부처 간의 이견이 있으면 부처의 반대가 아닙니다. 부처 간의 이견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조정해서 숙성시켜서 통과시키곤 했는데 이 부분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으니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의 체계 정합성 문제에 대해서 좀 혹시나 조금 숙고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그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재정과 관련돼서 예타 면제와 같은 큰 재정 지출, 그러니까 예타를 들어가는 큰 재정 사업의 경우에는 항상 국가재정법이랑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예외를 규정할 때도 그 해당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그것이 전체의 체계에서 균형을 맞추고 정합성을 만들어 놔야만 결국은 재정 운영의 기준이 정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60, 70개의 법률이 있는데 한번 우리가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면제가 가능하다는 규정을 만들어 놓게 되면 우후죽순으로 생기게 되면 결국은 어느 정부가 뭐 어느 당에서 국정을 운영하든 간에 결국은 재정 운영의 어려움은 불보듯이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의 기본법에서 관리하면서 운영했던 이런 것들이 각 개별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면서 사실은 재정 당국에서 그것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그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임의 규정을 했으니까 문제가 없다. 임의 규정을 해놨다는 것은 기본법에 의해서 이루어질 프로세스를 제외하고 특별법의 규정을 통해서 예타가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예타 면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길을 확 쳐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벼운 거 아니에요, 결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뭐 지금 현재 위원장님께서 뭐 지금까지 견제한 것과 좀 다르게 이제 기재부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아니 기재부가 뭘 강하게 얘기해요?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를 했잖아요. 특히 해풍법에 관련돼서는 기재부가 체계의 정합성 문제 자체가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의 제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유보를 하려고 하시다가 우리 박범계 간사께서 임의 규정으로 했으니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다시 너무 입장을 바꾸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뭐 위원장이 가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뭐 막을 방법은 없지 않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제가 이제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기재부도 반대를 한다고 그러고 해수부도 반대를 한다고 그러고 또 해당 시민사회에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좀 숙성시켜서 하려고 했는데 해수부에서 반대하는 게 아닌 걸로 확인이 좀 되고 또 강제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고 또 차관께서 또 시민들의 그런 우려를 좀 해소하는 시행을 잘 한다고 그러니 그러면 됐죠. 제가 무슨 여기가 지금 산자위도 아니고 그리고 또한 산자위원장이 이철규 위원장이에요.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고 또 지금 산자부에서 통과돼도 괜찮고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면 그럼 통과시켜야 되는 거죠. 법사위에서. 여기서 무슨 특별한 법사위가 월권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 김원희 간사도 오라고 지금 했어요. 지금 어디 있어요? 저기 가서 잠깐. 제가 매우 합리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김원희 의원은 뭘 설명해 주시냐면요. 기재부에서 이렇게 하나를 터놓으면 여러 개 또 특례 조항 때문에 곤란하지 않겠냐 이런 이견이 있는 거예요. 네.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여러분들 의원님들 다 여야 의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전력망이 절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첨단 미래 전략 산업에서
에너지 수요가 급증할 거라고 누구나 지금 전문가들이 예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I라든가 빅데이터 센터라든가 그다음에 자율주행이라든가 반도체 산업, 이게 모든 첨단 미래 산업들이 전기 먹는 하마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준비도 굉장히 지금 부족하고, 어렵사리 만들어진 전기를 육상으로 올려서 전기가 필요한 곳으로 보내야 되는데 송배전솔로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특히나 광주 전남을 비롯한 호남 지역은 이미 개통 포화 지역으로 선언이 돼서 31년까지 새로운 발전 사업에 대해서 허가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에너지를 광주 전남 주로 서남권에서 주로 해상풍력이 만들어질 건데, 이 만들어진 재생에너지를 서울 전기가 필요한 서울, 경기, 인천으로 보내줄 수 있는 개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통을 만들 때 이 가공선로가 진행되는 곳에 분명히 이제 어느 마을을 지나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마을을 지나게 되면 이 가공선로의 선하지들, 여기에 대해서는 엄청난 민원이 발생합니다. 아시다시피 밀양 송배전솔로 싸움 다 기억하실 텐데,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지방자치 그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힘은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시설들이라든가 주민들을 위한 편의 시설이라든가 혹은 그 지하화하는 지중해 묻는 시설이라든가 혹은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때 정부가 이 지방 정부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요즘 아시다시피 지금 지자체들이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지방 재정들이. 이 상황에서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힘을 잃게 된다. 그래서 국가기관 망법에서 가공선로 경과 지자체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없으면 지자체가 힘을 못 받는다. 이런 문제의식이 있었고, 여야가 그 문제의식에 대해서 공히 동의하였고, 그때 박형수 의원님, 그 다음에 고동진 의원님, 그 다음에 저 서철민 의원님인가?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이 여당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그 문제의식에 대해서 동의해줬고, 네, 알았고요. 네, 전체 회의에서도 통과가 됐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법, 네. 이런 부분은 어떤 점이 좀 만약에 반대하는 분이 있다면 그럼 반대한 내용이 뭘까요? 이거는 좀 그러니까 연구용 지하 연구 시설을 건설할 경우에 그 당초에 임의 기종이었는데 그 의무 기종으로 이제 변경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필요한 시설이어서요.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기재부에서는 강행 규정 요구가 많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잘 안 들어주고 있는데, 이 조항만 틀어줬을 경우에는 좀 구멍이 뚫리게 된다, 이런 취지의 기재부의 반대 의견이었는데, 그거는 사실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준위 방패장법에 네.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여야가 너무 공감대가 깊게 형성돼 있었고,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사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 자체가 못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는 여야가 일치해서 합의를 했고요. 시켰습니다. 해상풍력법은 기재부에서 지금 반대 의견을 표명을 했어요. 네네. 예타 면제 규정에 관해서 여기만 예외적으로 특혜적으로 하는 건 곤란하지 않냐, 이런 건데 그것도 논의됐을 거 아니에요. 예. 방금 말씀드린 아까 앞단에서 미리 말씀드렸는데요. 에너지가 지금 에너지 수요는 어마어마하게 폭증하고 있는 반면에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발전 시설은 굉장히 지금 부족한 실정이고, 이 발전 시설에서 어렵게 만들어진 전기가 서울 경기로 올라오는 전력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어서 그런 사업을 힘있게 해 나가려면 예비타당성 면제 조항이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런 사업을 해 나갈 때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기재부에 이런 동의를 받게 된다면 시간이 그만큼 소요가 되잖아요. 이거는 시급을 다투는 문제거든요. 사실은 지금 에너지 대전환 시대와 첨단 에너지 전쟁이 반도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인데,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좀 속도 있게 사업을 속도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예타 면제 조항이 필요하다는 거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업이 대체적으로 민간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해상풍력 사업을 다 민간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좀 걱정이 있습니다. 에너지 안보 측면이라든가 혹은 이럴 때 공공 에너지 분야도 필요한데 공공 에너지가 너무 부족하다. 왜냐하면 지금 민간에서 너무 주도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러면
공공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한전은 이 사업을 못 합니다. 법상. 그래서 한전 자회사들 남동발전이라든가 이런 데서 참여를 하는데 이 그 에너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에너지 발전 자회사들이 참여하는데 이번에도 그 신안에 있는 우이 발전 사업이 남동발전이 예타 통과를 못 해가지고 사업이 아주 공공에 처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타를 면제할 조항이 있어야 예. 사업의 속도 문제라든가 자금 마련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속도를 붙일 수 있고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여야가 공히 합의한 네. 사항입니다. 그 예타 기준으로만 하면 이제 뭐 강원도 같은 경우는 철도 하나 도로 하나 놓는데도 예타상 못 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공익적 관점에서 예타를 면제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어제부터 계속 문자가 날라오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이런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해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상 풍력의 해외 자본 잠식과 민영화, 30여 개 인허가 절차 간소화. 이래서 생태 파괴가 된다는 거예요. 네. 30여 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해상풍력은 10개 부처 29개 인허가 과정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평균 6년에서 7년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이 사업, 이 해상풍력 발전법이 통과가 되면 32개월 정도죠? 네. 32개월 정도로 단축이 돼서 이 사업이 굉장히 속도 있게 진행될 거로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단점이 아니라 장점일 것 같고요. 생태계가 이제 파괴된다라고 하는 문제 의식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그 공사를 하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생태계가 어느 정도의 피해가 있죠. 그렇지만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이 수많은 문제들을 빨리 조속히 해결하려면 지금 석탄이나 석유를 떼는 이 탄소 에너지에서 무탄소 에너지로 전환, 탈탄소 에너지로의 전환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전환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불가피성이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네. 그렇게 해서 무탄소, 탈탄소 에너지를 만들어내야만 더 이상의 생태계 파괴가 없다. 지구 파괴를 막을 수 있다. 이런 절박한 마음에서 이 법이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이 얘기는 이거거든요. 우리가 해상 풍력을 활성화시키자는 거는 무탄소, 탈탄소, 지구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생태 파괴를 막자는 건데 그렇게 해서 하는 해상 풍력이 오히려 생태 파괴를 하고 있다. 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주장은? 이게 이제 공사하는 동안에 부득불 이게 네. 물 속에 바다 속에 이제 하부 구조물을 설치하고 타워를 설치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 예. 과정에서 이제 그 주변의 생태계가 일시적으로 알겠습니다. 파괴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게 무섭다고 이 상황을 지금 현재 그러면 탄소를 계속 뗄 거냐, 석탄, 석유를 계속 뗄 거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에너지를 만들 태양광은 실제 주민들의 어떤 반대라든가 여러 민원들 때문에 태양광은 더 이상 확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해상풍력으로의 전환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네. 그 구덕이 무서워서 장을 못 담글 수는 없다. 약간의 피해는 각오하고 더 큰 아니, 피해를 그러니까 막기 위한 게 필요하다. 이런 그렇다기보다는 그래서 아까 박희승 의원께서 하위 법령을 그러저런 민원이나 반대 목소리도 잘 감안해서 네. 시행령을 잘 해서 될 수 있으면 그런 원성이 없도록 잘 하자, 잘 해라 이렇게 취지를 얘기했거든요. 그거는 그 법안의 19조인가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민관협의체 구성해서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충분히 사전에 발전지구를 지정하기 전에 주민들의 이해를 담을 수 있도록 법안이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 뭐 또 네? 네, 또 질문 있으면 우리 아니 여당 의원님들 없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됐다고요. 네. 네네. 네, 여기 보면 공공기관 그 예타 면제 뭐 관련돼서 네. 입찰 과정에서 200메가와트 이상의 석탄 화력 발전소를 소유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입찰 시 우대 가능. 뭐 이렇게 아마 그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와 같이 특정 그 공공기관의 경우에
그 입찰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규정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이제 발전 자회사들 얘긴데요. 너무나도 이제 불행하게 이제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다 보니까 과거에 석유 발전사들이 지금 아직도 꽤 많거든요. 이제 곧 있으면 폐쇄돼야 됩니다. 석유 발전사들은 이제 결국은 다 폐쇄해야 되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그러면 석탄 화력 아니에요? 석탄이요, 석탄. 네, 석탄 화력 발전소가 죄송합니다. 석탄 화력 발전소가 곧 이제 폐쇄되고 문을 닫아야 되는데 그럼 거기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 발전사들이 해상풍력 발전 사업자로 전환하면 정의로운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거기서 근무하던 노동자들이 자연스럽게 새롭게 기술을 배워서 전환하게 되면 노동 문제도 해결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게 한전 발전 자회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둔 거고요. 그거는 이미 지금도 가능합니다. 근데 그걸 좀 더 용이하게 해주자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 공공성 문제도 고려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민간 발전사들 중심으로 지금 재생에너지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국가에서 필요한 에너지가 있을 경우에 민간 발전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에너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에서 이 에너지 발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 의식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그 아까 얘기한 그 에타 조항이 그 뒷단에서 계속 이어지는 논의에서 나온 결과물들입니다. 그거는 뭐 차관님한테 물어보면 좀 더 자세히 알겠습니다.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야 의원들이 한결같이 의견을 공유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 차관님. 네. 자, 지금 예타 중에 공공기관의 예비 타당성 조사 특례는 산자부도 지금 반대하고 있네요. 참 일단 입법 내는 그 첨단산업특별법의 이 관련 조항이 처음에 들어갔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저희 부처 공식적인 입장으로서는 예타와 관련하여서는 이 조항이 아마 많이 쓰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게 왜냐하면 이미 조항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게 돼 있는데요. 그 재정 예타의 경우에는 실제 발전 사업자들이 발전소를 질 때 재정을 투입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2조가 쓰일 경우는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23조의 경우도 저희가 앞에 얘기했던 석탄 발전소 200메가 이상 보유한 그 발전 자회사에 대해서는 입찰 시 우대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예타를 가더라도 그 조항 때문에 크게 이 조항을 쓸 일은 없을 것으로 저희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이 조항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머지 조항이 더 중요한 조항이기 때문에 계류가 된다든지 통과가 안 되는 게 더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제가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다만 그 당시 여야 그 위원님들께서는 예타와 관련해서 조항이 많이 쓰이진 않지만 선언적으로라도 분명히 국가의 의지를 피력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의지 표명과 임의 조항이고 네. 의지 표명이 위원장님 선처해 주십시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김원희 의원님 필요하면 종종 오시라고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2항부터 54항까지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하는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네, 최남우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노이 왜 안 들어오세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5항부터 제71항까지 환노위 수관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화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5항부터 제71항까지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6항 이미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환경부 장관이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다중이용시설을 실내공기질관리 우수시설로 재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른 오염도 검사 결과 등을 평가하여 재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제13조에 따른 오염도 검사는 지자체장이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검사로 환경부의 설명대로 해당 다중시설에 그 결과가 있는 경우 반영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57항 김영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등 8개 법률 일부 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 의결한 권한과 사무의 일부를 이양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26조 제1항은 해양수산부 장관을 국가환경교육센터 지정 취소권자에 추가로 규정하고 있어 국가환경센터 지정 취소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8항 김희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토양정화업자에 대하여 4페이지입니다. 영업 정지를 대신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 등에게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되는 매출 금액 등 과세 정보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다른 입법례와 같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0항 기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장에게 재난피해 현황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인력, 장비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가 재난 등의 용어와 혼재되어 있어 법 해석에 혼란을 주므로 이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1항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기상청장이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생산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이 기후위기 대책을 마련할 때 표준 시나리오를 활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일정 조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기후변화 과학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기후변화 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현행법상 기후변화 과학교육사의 역할을 고려하여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62항 대기관리 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환경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 등에게 어린이 통학버스 용도로 사용하는 경유자동차의 대체 자동차를 위한 기반시설 확보에 대한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확보를 요청한 기반시설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3항 대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심사평가 시 환경부 장관이 응축성 물질의 위해성을 심사평가하기 위한 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하고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성능 저하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의 수입, 판매 등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안 제57조의 2, 제2항에서 수입 판매 등의 금지 대상 제품과 판매 중개의 금지 대상 제품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이를 하나로 통일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5항 자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우수한 생태관광 프로그램 등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자연환경 보건사업의 민간 참여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45조의 7, 제5항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기부받은 민간의 재산, 토지 등에 대해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 관리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안 제45조의 7, 제1항은 무상대여도 민간 참여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무상대여하는 경우에도 한 목적적으로 사용, 관리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6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재생원료 사용 비율의 표시를 하려는 제조자 등에 대하여 환경부 장관이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제조자 등이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환경부 장관에게 재생원료 사용 비율의 확인을 신청하고 환경부 장관은 이를 확인하며 확인을 받은 경우 제조자 등이 사용 비율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므로 해당 절차에 따라 내용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7항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사용 종료, 폐쇄된 매립시설 상부 토지 용도의 범위를 확대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주차장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안 제54조에서 매립시설 상부 토지에 제한기간 동안 허용되는 용도의 시설, 행위 및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려는 사항 중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8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환경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기술보증기금 등의 정부의 출연금 등을 수입으로 한 녹색 전환 보증 계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표지 등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 통신판매 중개자에게 통보하여 수정 또는 삭제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안 제15조의 2에 따라 환경 전문 공사업자에게 영업정지 처분에 대신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와 안 제22조 제4항에 따라 사실과 다른 환경표지 등을 표시 또는 광고한 자 등에 대하여 그 위반 내용 등을 공개하는 제도가 신설되므로 어떤 경우부터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적용례를 각각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4항 및 제69항부터 제71항까지는 경미한 작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55항 및 제59항은 체계 작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김한석 환경부 장관, 장동원 기상청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네, 홍경청 장관께 묻겠습니다. 예, 지금 최근에 그 전북 환경청은 남원시의 그 산업용 친환경 운송 시스템 시범 사업에 대한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한 결과 재검토 통보를 했습니다. 2월 11일자로 보고 받으셨습니까? 네. 결국 사업을 추진하지 말라는 의견으로 사료되는데 지산 친환경 전기열차 사업은 2013년부터 추진한 사업이고 대통령 공약에도 포함됐으며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에서 수백억 원을 들여 준비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장관님, 자동차 한 대가 파괴하는 환경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지리산 환경을 생각한다면 친환경 산악열차보다 도로를 통해 이동하는 자동차에 의한 환경 파괴 문제를 지적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리산은 연간 50만 대 이상의 차량이 지금 성산재 등을 통해서 통행하고 있는데 배기가스와 소음 악취로 생태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10년간 지리산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 로드킬 발생 건수는 906건으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친환경 산악 전기 열차는 전 구간 기존 도로 위에 레일을 설치하고 매연이 없기 때문에 대기 오염과 로드킬 등 환경 문제가 오히려 해소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스위스 산악 열차에 가보신 적 있죠? 스위스 융프라우 등. 안 가봤습니까? 네. 안 가봤어요? 네. 스위스는 환경을 생각하지 않아서 산악 열차를 건설했다고 보십니까? 전 세계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융프라우 산악 열차 타러 가지 않습니까, 지금? 저도 환경 보호의 중요성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근데 이번 사업 구간은 전면적으로 산악 열차 신설이 아니라 1km 시범 구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전북 환경청에 산악용 친환경 운송 시스템 시범 사업에 대한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좀 다시 살펴보시고 제대로 평가가 이루어졌는지 원래 사업 취지, 효과를 고려했는지 살펴보시고 의원실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백두대간이나 지리산 등 국립공원이라는 이유로 사유재산을 침해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대한 대안도 좀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조배수 의원님. 네. 오늘 환경이 환노위 소속 법안은 특별한 쟁점과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신 부분만 말씀하시고 예. 예. 저기 64항에 보면은요.
무료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있거든요. 예. 네. 근데 아니 여기 보니까 환경부에서는 입장이 뭐 긍정적인 입장인데 지금 한국환경공단 나왔습니까? 한국환경공단. 없습니다. 거기서는 좀 이거를 신중하게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내놨거든요. 말씀드릴까요? 네네네 말씀해 주세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아마 그 현행법 21조에 네. 관련된 사항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 온배수를 제철이 쓰게 되면 그 쓰는 주체가 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으면 좋겠다는 내용인데요. 네네. 그것에 대해서 환경부도 찬성입니다. 다만, 그러세요? 다만 저희가 듣기로 의원님들 발의하신 법안이 그 21조를 개정하는 내용이 없이 다른 조항만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원님들 발의하시는 법안에 저희가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해서 그 내용은 저희가 추후에 나중에 이 법을 개정할 때 반영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저희가 그러니까 알고 여기에 있습니다. 대해서 동의하고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네. 그럼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뭐 개정안을 발의를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자연환경보전법 있죠. 그 65항이요. 네. 예, 거기 보면은 또 환경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는데 또 경기도에서 좀 이 부분을 좀 신중하게 검토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미 시도에서 이 생태 경관 보정 지역 관리 계획을 이미 시도지사가 행하고 있는데 이걸 다시 또 기초 지자체장이 또 한다는 것이 중복되는 면이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자체에 좀 재정 자립도가 약하니까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의견인 것 같은데요. 여기 뭐 경기도는 안 오셨을 거고 한번 뭐 파악한 부분이 있으십니까? 네, 말씀하신 그 경기도 의료 사항에 대해서 임의 조항으로 그래서 바꿨고요. 그리고 이게 생태 관광을 많이 인증하는 데 있어 가지고 영세업자 같으면 인증할 때 비용이 드는데 그 점을 고려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그 인증은 생태 관광 지역으로 이미 운영하고 있는 158개소 중에서 지자체장이 선정하는 곳에 하나여 민간은 제외하고 지자체장만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환경부 장관님. 네. 환경부 장관님의 주요 업무는 환경을 해치는 일이에요, 환경을 보호하는 일이에요. 환경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네. 저한테 취임 인사 오셨을 때 네. 제가 서울시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마포 쓰레기 소각장 네. 이거 잘 살피시라 말씀을 한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관님이 취임하기 전에 그때 환경부도 뭐 한강유역청이나 뭐 관계자들을 제가 수차례 불러서 이거 예산 배정하지 마라. 그리고 법령을 폐촉법과 폐촉법 시행령을 다 위반해 가지고 이거 행정소송하면 패소한다. 그래서 서울시에서요 예타 들어가기도 전에 9천억 들어가는 쓰레기 소각장 예산을 3천억을 신청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전액 삭감을 재작년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래서 200 몇십억 했다가 좀 줄여서 96억으로 했는데 결국은 반영을 안 했습니다. 지난 예산국회에서. 서울시가 주민들을 행정소송에 패소한 거 알고 있죠? 네. 그거 어떻게 할 뻔했어요? 환경부에서 막 예산 지원한다고 막 했다가 그래서 제가 그때 취임 인사 오셨을 때도 이건 패소될 수밖에 없다. 왜? 폐촉법 시행령을 명백하게 다 위반했거든요. 이 정부 지자체 기관에서 시행하는 일에 대해서 법원에서 행정소송에서 패소시키는 일이 흔한 경우가 아니에요.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패소시킨 거 아닙니까? 근데 환경부는 마치 서울시 편드는 것처럼 예산 달라니까 예산도 막 배정해주고 지원 예산 그랬다가 서울시도 환경부도 창피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냥 관행적으로 관성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예산 편성해주고 지원해주고 절차 간소해주고 편의 봐주고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환경부는 다른 부서하고 좀 달라요. 그런 부분을 좀 명심해 주세요. 네,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 기억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야 의원들 간에 많은 논의가 있었고,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도 있고 해서 저희들 예산은 그렇게 됐고요. 네. 그게 시설이 뭐 저희들이 누구 편을 드는 건 아니었고, 그 시설이 있어야만 2026년부터 그 직매립 금지가 시행될 수 있는데, 뭐 그런 시행되는 걸 이제 지원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 등등 여러 가지 정책적인 고려됐었습니다. 장관님, 법원에서 말을 그렇게 찰짝 비껴서 꼬지 마시고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네. 아무리 급하더라도 시를 바늘 허리에 꿰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마포는 이미 쓰레기 소각장이 하나 있다고요. 네, 그것을 이제 징계. 그리고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그중에서 4개가 있어요. 그럼 21개고 없는 데서 하는 게 합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법도 어기고 시행령도 어기고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결국은 서울시는 창피당하고 패소하고 환경부는 옆에서 좀 거들다가 뻘쭘하게 됐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아니, 뭐 저희가 어떤 특정 지자체를 거들거나 앞으로 잘하세요. 이런 일이 있으면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으시라고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55항 및 59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56항부터 58항까지 60항부터 71항까지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기관섭 장관님, 장동원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원 청장님 말씀을 쭉 하시는데 장동혁 의원님이 계속 연상이 돼서 집안이세요? 복지 들어오시러 가세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2항부터 87항까지 복지 소관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은정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72항부터 87항까지 복지위원회 소관 1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결과 검토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73항 식품 등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식품 등의 표시 광고를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 결과 법률 위반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한국식품산업협회 등의 자율 규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요청할 조치로서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사항이 위반 사실의 기재 등 소비자에게 위법 부당한 표시 광고임을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임을 명확하게 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제80항 가족 돌봄 등 위기 아동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제정안으로 위기 아동 청년을 3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가족 돌봄 아동 청년, 고립 은둔 아동 청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 상태에 놓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이들에게 심리상담 지원, 자기 돌봄비 지급, 고립 은둔 아동 청년을 위한 맞춤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회보장 급여를 제공하려는 내용입니다. 안제 5조는 제정안을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하되 다른 법률의 적용이 유리한 경우 그 법률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어느 법을 우선 적용할지에 대한 혼란이 우려되므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도 검토 결과 동일한 우려를 이유로 안 제5조를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제80
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 및 마약류 소매업자가 그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와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의 연계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마약류 처방 시 환자의 투약 내역 확인 의무의 예외 사유를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는 개정안이 마약류 처방 시 환자의 투약 내역 확인 의무의 예외로 인정하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를 삭제하여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제한하고 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개정안 통과 시 펜타닐 등 특정 성분을 한정하여 투약 내역 확인 의무를 적용하고 반복 처방이나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 등 의사의 판단하에 안정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투약 내역 확인 의무의 예외나 절차 간소화를 하위 법령에서 규정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83항 보건의료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보건의료인력의 구체적인 범위를 심의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하는 단체 및 노동자 단체 등과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및 보건의료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와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경미한 작부 수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기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상의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내에 분과 전문위원회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자문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사무국을 둘 수 없으므로 부득이 사무국 운영이 필요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근거를 두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의 신설은 기존 개별법상의 의료인, 약사 등의 각 직역의 자격 및 업무 범위 규정을 무시하고 법체계의 정합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비전문가 중심의 위원회 구성으로 인해 의료 현장의 효율적인 역할 분담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85항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모바일 장애인 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장애인 등록증과 그 복사본 등의 부정사항을 처벌하며 원격대학에서 일정한 실습교육을 이수하고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 언어재활사 시험에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대학 등에서 일정한 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에게 언어재활사 시험의 응시 자격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원격대학에서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에게도 언어재활사 시험 응시 자격을 인정하고 그 합격자에게 언어재활사 자격을 부여해 왔습니다. 지난 2024년 10월 31일 현행법상 대학에 원격대학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한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개정안은 언어재활사 관련 부분은 이러한 판결과 관련하여 원격대학의 학생에게 언어재활사 자격 취득의 기회를 부여하고 기존 원격대학의 학위 취득자의 신뢰를 보호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장애인 등록증 관련 부분의 경우 개정안은 다른 사람의 장애인 등록증에 대하여만 복사본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등록이 취소된 장애인 등록증에 대하여는 그 복사본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은데 정당한 사용으로의 오인 가능성이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등록이 취소된 장애인 등록증에 대하여도 그 복사본 등의 사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언어재활사 자격 부분의 경우 원격대학의 학위를 언어재활사 시험 응시 요건으로 포함시키고 있는 안 제72조 2 제2항 제2호 본문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시험 응시 자격의 취득을 위하여 이수하여야 할 현장 실습 교과목에 관한 같은 호의 단서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해석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이를 통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법원행정처는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원격대학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에 대한 언어재활사 시험 응시 자격 인정은 확정된 법원 판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고 소를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은 일반 대학 졸업생들의 이익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87항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예방접종 피해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코로나19 공중보건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실시된 예방접종 후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피해 보상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상단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질병, 장애, 사망
및 예방 접종 이상 반응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코로나19 예방 접종 피해 보상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피해 보상을 하도록 하면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 접종과 질병 등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혁성 등의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예방 접종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개정안 제17조는 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위원 또는 사무국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에게 업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를 부과하면서 개정안 제19조에서 그 위반자에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염병 예방법, 의료법 등 의료 분야, 보건 의료 분야 유사 입법례에서는 업무상 비밀 누설죄에 대해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년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을 상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밖에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8페이지 하단입니다. 질병관리청과 기획재정부는 현행법상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피해 보상을 실시하는 상황에서 특별법에 의해 별도의 보상 기준이 신설된다면 기존의 인과성에 기반한 보상 원칙을 혼란스럽게 할 우려가 있고 이미 여러 차례 기준을 확대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사망 사례 등에 대해 폭넓은 국가 지원을 실시한 바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오늘 오전에 대한의사협회에서 이미 예방접종에 대한 피해 보상 제도가 있고 과도한 보상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9페이지 상단 법무부는 법체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제74항, 76항, 77항, 78항, 79항, 81항, 86항 등 7건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있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72항, 75항, 제84항 등 3건은 체계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조기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영미 질병관리청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토론하기에 앞서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도 있었지만 85번 5항 장애인복지법 같은 경우는 법원 행정처에서 이견이 있어요. 우리 장관님 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통과시키지 말자는 게 아니라 추가 협의하겠습니다. 네? 추가 협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협의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것은 계류하고 오늘은 통과시키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하고 충분히 협의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예, 하도록. 그 의원님들 요거 85항은 그렇게 아시고요. 참고하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혁 의원님. 토론할 내용 중에 85항이 있었는데 위원장님께서 정리해 주셔서 84항에 대해서만 묻겠습니다. 그 보건의료 인력지원법에 대해서 장관님 그 14조에 보니까 임신 출산 육아를 위해서 휴가를 내거나 휴직자가 원활히 복귀할 수 있을 때까지 대체 인력을 이제 두도록 하는 건데 이게 당초에는 병원협회에서 반대를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임의 조항으로 되어 있고 또 그 경우에 예산에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또 지원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다만 병원에 이제 결국은 이렇게 임의 규정으로 돼 있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구속력도 없어서 이제 그 관련 법령에 따른 의료기관 평가할 때 이 내용을 이제 평가의 하나로 넣을 수 있지만 그것도 사실은 강제 규정은 아니고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병원협회에서 당초 반대는 있었지만 상임위 단계에서 이 전체 조항이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거에 대한 반대 입장은 철회된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가 어제까지 협의할 경우에는 반대가 없다고 들었는데 오늘 또 회의 직전에 저희 실무자가 연락을 해보니까 병원협회 측에서는 그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이 조항을 좀 빼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요.
저희 생각은 아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무화 조항을 재량 조항으로 바꾸었고 그렇게 되면 이거를 촉진하기 위해서 어떤 인센티브 같은 것이 필요하니까 평가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조항은 그대로 좀 놔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만약에 사망 사항이 전부 다 임의 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마저도 없다면 사실은 사망 사항은 거의 선언적 규정으로 끝날 우려가 있어서 존치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뭐 이런 평가가 들어가는데 대상 기관은 뭐 불편한 것은 뭐 당연한 일일 것이고 뭐 이런 평가 조항도 없으면 좋겠다라는 게 뭐 대상 기관들의 입장은 뭐 분명할 텐데 장관님께서 이 조항이 운영될 때 행정적, 예산적 지원을 충분히 해주시고 병원의 여건을 고려해서 평가가 좀 너무 그 병원 의료기관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운영을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평가 방식에 대해서도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은정 의원님. 네. 그 지난 12월 3일 내란 비상계엄 당시에 국무회의 참석하셨고요. 네. 국무회의라고 지금 지칭하는 회의에 그 대통령실 참석하셨고 12월 12일 날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으셨던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당시 조사 받으실 때 그 참석했더니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말하고 계셔서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못하고 앞자리에 국정원장이 앉아 있어서 국정원장이 뭐 문건을 보고 있길래 달라는 제스처를 했더니 그것을 줘서 받았다. 근데 그 내용에 담화문이었고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하면서 비상계엄과 관련한 그런 내용 비상계엄 문건이었다. 이렇게 조사받으셨는데 맞습니까? 의원님, 제가 그 상임위에서도 동일한 질문을 받았었는데 제가 수사 대상이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수사기관하고 비공개로 하기로 했던 사항에 대해서 이 자리에 공개적으로 확인드리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드리고요.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신 건 맞고요. 네, 조사. 그럼 사실대로 말씀하신 건 맞고요. 네. 그런데 조태용 국정원장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기일에 나와서 자신이 비상계엄 문건을 본 적도 없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장관님의 당시에 그 조사받은 내용하고는 배치되고 그렇다면 조태용 원장이 위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기도 어렵고요. 제가 그 전에 전제가 되는 저희 진술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점은 의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검찰에서 거짓말을 하신 건 아니시죠? 네, 거기서 뭐 검찰이 사실대로 말씀하셨는데 조태용 원장은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거짓 증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장관님의 증언하고는 진술하고는 배치가 되거든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태용 원장은 비상계엄 관련해서는 어떤 문건도 보지 못했고 전탁 테이블에 종이를 본 적이 있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대해서도 전혀 그것에 대해서 보지도 못했고 비상계엄 관련해서는 자기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복지부 장관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셔서 진실하게 말해주실 의무가 있으신 거거든요. 죄송합니다. 저 스스로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어디 가요? 어디가? 아니 말도 말하니까 어디가? 병원 가면 어떻게 해? 아니 오늘 제가 그냥 말할 게 있는데 안 하겠습니다. 예, 조진우 의원님. 네, 보건복지부 장관님께 76항 관련된 법안만 좀 하나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취지는 좋은 것 같아요. 운동선수나 연예인 등이 뭐 허위 진단을 통해서 병역 멘탈한 사례가 이제 언론 보도가 있으니까 막으려고 하는 것인데 일단 환자 진료 정보가 민감 정보고 사적 영역 중에서 핵심적인 영역이어서 이게 좀 반대하는 의견도 좀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의 정확한 입장이 무엇입니까? 76항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정부청장과 지방병무청장이 의료기관의 장에게 병적
별도 관리 대상자의 진료 기록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하는 규정이거든요. 예, 이거는 병월법 소관인 이제 국방부 등의 그 의견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처리한 것인데요. 병무청에 따르면은 이제 한 그 70명에서 한 110명 정도에 대해서 의료기관에 기록 제출을 요청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이 되는데 그 병무청에 제출된 기록이 외부로 나가거나 그렇게 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가지고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정도는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유출 방지할 수 있도록 병무청과 협의해서 관리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는 그러면 한 70에서 100명 정도, 110명 정도, 네, 예. 110명 정도 네. 그 레인지에서 되는 네, 건가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성인 의원님. 예, 전주실 국회의원 이성윤입니다. 예, 복지부 장관님. 네. 저는 제 86항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일명 장애인 자립 지원법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자립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한다는 법안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질문 들고 하는 게 장애인 단체에서 저한테 여러 번 질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대신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2022년에 보건복지부가 신규 장애인 거주시설 개설을 금지하고 2041년까지 기존 장애인 거주시설을 폐지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적 있죠. 예. 이 내용은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한 것은 맞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2021년 8월에 탈시설 자립지원 로드맵을 발표를 했고 그리고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 사업을 22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이제 사업을 추진을 하고 그 시범 사업의 결과를 감안을 해서 본 사업을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장애인 단체에서 이제 찬반이 있으시지만 공통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의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시설은 의료 전문화 시설 필요하고 또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는 독립형 주거 서비스 제공 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셔서 그거를 반영을 해서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장애인 자립 지원법이 말씀하신 장애인 탈시설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법과 그 장애인 탈시설법과는 차이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저희가 얘기를 하고 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 분들이 원래 거주하던 지역에서 자립 지원, 그러니까 일반 분들하고 어울려 갖고 잘 사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저희 법인데 그렇다고 모든 시설을 다 폐쇄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의료적으로 보호가 필요하신 분들은 의료 시설이 달려 있는 시설을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소규모로 또 친하신 분들끼리 살 수 있도록 또 지원을 만들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요. 그걸 지금 같이 시범 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기존 장애인 거주 시설에 있는 중증 장애인들이 사실상 자립 생활이 어렵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분들이 사실상 자립 지원법에 따라서 자기들이 쫓겨날까봐. 지원이 없을까봐 걱정하는 겁니다. 이거 여기에 대한 걱정을 좀 불식시키는 장관님께서 좀 발언을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한 탈시설 그러니까 시설에서 나왔을 때 어떻게 거주할 수 있나 그 대책도 저희가 세우고 있고요. 또 저희가 복지위에서 통합 돌봄 지역의 통합 돌봄법도 이번에 제정을 해주셨습니다. 그 법에 따르면은 노약자하고 그다음에 그 장애인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내년 3월에 그 본 시행을 앞서가지고 저희가 시범 사업도 하고 있고 장애계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들이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조배수 의원님. 네, 복지부 장관님. 네. 87항인데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그 피해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인데 보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예방 접종으로 인한 어떤 그
그 후유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필요성이 있을 때 지원하도록 됐잖아요. 저 의원님 그 질병청장님 소감. 네, 저희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네,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을 그 어떻게 이 의견의 차이를 어떻게 좁힐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지금 이제 그쪽에서 얘기는 지금 현재 그 원칙이 예방 접종으로 인한 그 피해 보상의 경우에 되게 기준으로 인과성을 이제 인과관계를 규정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과 그러니까 기존의 원칙하고 좀 어긋난다. 이제 의사협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저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피해자들이 뭐 시청 앞에서 계속 그 농성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 부분을 그러면 기존의 이 의사협회 입장하고 이거를 어떻게 그 조율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네, 저희 청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법안 제정에 대한 취지는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가 그동안 법이 없었지만은 지원 제도를 통해서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은 그런 사례에 대해서도 보상이 아니지만은 지원 제도를 확대해서 그동안 운영을 해서 특히 이제 사망자에 대해서는 거의 한 55% 정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일부 있어서 이제 기재부에서도 그런 면을 고려해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의사협회에서도 이제 코로나19 이외의 다른 백신 전반에 대한 피해 보상 제도, 그리고 사회 전반의 피해 보상에 미칠 영향,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아마 그런 입장이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우리 질병청장님, 네. 그러면 입장에서 그러면 이 법에 대한 입장은 어떠세요? 그러면 본인은? 기본적으로 취지에는 저희가 공감하고, 이게 이제 여야에서 상임위에서 합의해서 대안으로 올라온 것이긴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의사협회에서는 반대 입장이 있었고, 부처 중에서 이제 기재부, 법무부 일부 신중 검토 또 보완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입장을 주셔서 저희도 조금 고민하고 있고요. 그런 면들 조금 다시 논의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분 더 드세요. 아니, 저희는 이제 지원 제도를 운영을 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이제 그 보상을 더 확대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여기서는 보상을 네. 확대해야 된다. 네. 그런데 이제 애초에 그러면은 이런 백신이나 이런 것이 사실 좀 검증을 하고서 접종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런 검증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 코로나 백신의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는 그 단체도 많고 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사전적인, 그러니까 백신의 안전성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검증한 다음에 이런 것을 접종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의견들을 제시를 하거든요. 네, 의원님, 근데 이 백신은 뭐 전 세계적으로 다 사용이 됐고, 특히 국내에서도 식약처에서 허가가 된 백신, 안전한 백신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그 안전하지 않은 백신을 그렇게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 안전하다는 게 지금 이제 반론들이 많지만은 저희가 실제로 이 사용한 백신은 전 세계적으로 다 사용됐고요. 사실 이제 우리 국내에서는 이 보상 지원 제도를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좀 폭넓게 사실은 운영을 해온 편입니다. 다른 나라보다 훨씬 많은 보상과 지원이 있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승 의원님 하시고 유상범 간사님 하시고. 국토부 장관님, 예. 오랜만입니다. 네. 제가 이제 복지에서 법사위로 옮겨와서 자주 못 뵙는데 보건의료 지원 아까 모성 보호에 대해서 우리 장동영 의원님이 잘 질의해 주셔서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하세요. 잘 질의해 주셔서 지극히 공감하고, 더구나 오늘처럼
또 출생률이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런 정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장애인 자립지원법도 상당히 복지위원회에서 잘 정리해서 올리셨다고 보고, 그다음에 제가 궁금한 것은 이제 지금 의료 사태 때문에 지금 이제 2026년도 또 의사 수급 정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뭐 최근에 추계기구 이야기도 나오고 다시 원점으로 돌렸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지금 그 다시 원점으로 돌렸다는 것은 과거와 똑같이 의사를 양성하는 인력수를 그게 처음부터 다시 논의를 하시겠다는 것인지, 사실은 저희가 그때 서울대학교 병원이나 뭐 의사단체들 만났을 때도 자기들도 일정 수는 증원의 필요성을 느낀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추계국에서 그런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일단 오늘 이제 언론 보도에 대해서 교육부가 이제 보도 설명 자료를 배포를 했고, 그 설명 자료에 따르면 그러니까 증원전 수준으로 해달라고 하는 의대협회의 요청이 있었고, 교육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될 사안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교육부가 3,058명으로 하겠다고 의사 표현을 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복지부에서는 지금 상임위에서 의대 정원을 그냥 하지 말고 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서 하자. 그래서 수급추계위원회의 법제화가 논의 중인데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제화가 되면 이 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전문가들의 수급추계 등을 통해 가지고 의대 정원을 확정을 하면 좀 수용성이 높은 결정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의대 증원도 중요하지만 지금 필수 의료라든지 지역 의료 부분도 지금 추계 관련해서도 그 부분 적용이 돼야지. 네, 맞습니다. 단순히 증원만 해서 다 해결될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또 거기 딱 관심 가했던 공공의대 관련해서도 그런 논의가 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우선은 저희가 1차 필수 의료 강화 방안을 발표를 했고 지금 2차를 준비 중입니다. 2차는 종합병원의 역량 강화, 그다음에 의료 사고 안전망 구축,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더라? 근데 그렇게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도 빠른 시간 안에 발표를 해가지고 비급여 실손 보완 대책입니다. 그렇게 세 가지를 묶어가지고 저희가 의견을 좀 의료계 의견도 듣고 해가지고 같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료 개혁이 의대 정원 증원만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고 필수 의료에 우수한 자원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의대, 그다음에 지역의사제 그것도 지금 복지위에서 논의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논의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유상범 간사님. 네, 질병청장님. 네. 이 코로나 지원 특별법과 관련돼서 지금 여기서 보면 그 5조가 피해 보상하는 규정인데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도 국가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또 규정을 했네요. 네. 인과관계 입증이 되지 않는데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그 법적 근거는 민사상으로는 전혀 없거든요. 근데 이걸 이렇게 규정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고, 그래서 법무부가 이거는 법 체계상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인과관계 추정의 규정을 지금 넣고 있어요. 시간의 개연성만 있으면 인과관계를 추정한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모든 감염병과 관련돼서 결국 보상을 하는 거는 인과관계가 입증된 경우에 보상을 하는 거고, 그러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 그러나 추정은 이르지 않더라도 뭔가 그 피해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는 형태로 갖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인과관계 추정을 하면 그것을 보상으로 전환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되면 기존에 지원받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에 대해서 시간적 개연성을 가지고 뭐 웬만하면 다 걸리겠죠. 그렇게 해서 보상하게 되면 새로운 또 보상의 그 형태로 보상이 돼야 되는데, 그럼 과거에 지원했던 것은 어떻게 될 것이며 보상하는 범위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법률적인 검토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지금 그 결국은 그로 인한
환자와 보상의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면 이건 결국 굉장히 법률적 갈등만 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모든 보상의 원칙에는 인과관계를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지금 추정을 한다는 식으로 해서 피해자를 보호한다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굉장히 법률적 새로운 갈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아마 질병청장님도 그런 점에서 오늘 오셔가지고 이걸 통과보다는 굉장히 유보적인 입장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요 87항은 법무부도 지금 여러 가지 그 조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특히 인과관계 추정이라는 굉장히 그 법률적으로 논란이 큰 문제 그리고 지원을 받은 사람이 만약 보상을 받으면 그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없는 이런 상황으로 이 법을 그리고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해서 이소일 보내시든지 아니면 그래서 한번 이소일 위원장 계실 때 이소위에서 법안 심사를 해보는 게 내 꿈이에요. 네. 그러나 뭐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일단 예를 해서 이건 좀 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거 지금 보고 있는데요. 우리 질병청장님. 네. 이제 보통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보상을 많이 해주면 대부분 사람들이 환영하고 좋아하고 하죠. 근데 그 보상해주는 돈은 또 국민들이 낸 혈세거든요. 그래서 항상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게 보건복지위에서 이게 왜 통과됐는지 모르겠는데 인과관계가 입증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도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이거 국문학적으로 치면 비문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문장이 성립하지를 않잖아요. 인과관계 입증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도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문장으로 치면 비문이거든요, 이거. 그리고 내용으로도 봐도 비문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뭐 다른 이거 보면서 계속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보건복지위에서 이걸 왜 통과시켰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유가 있기는 있었네요. 보니까. 네. 우리 보좌관이 써온 거 그냥 읽을까요? 윤석열 대통령 1호 공약법입니다. 이렇게 적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러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괜히 읽으라고 그랬죠? 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소위로 보내서 이건 보내서 아니 이소위가 그래도 열리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소위로 이건 이소위로 가서 좀 더 토론하고 좀 다듬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몇 호죠? 몇 항? 네, 87항은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보내서 길을 트면 계속 가지 않겠어요? 이제 5월달밖에 안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소위로 모처럼 가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80 아까 5항? 5항은 전체 계류고요. 그리고 87항이 어디 이거는
그러면 의사일정 72항, 75항, 82항 및 84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이거 아직 안 했어요. 83항 짧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장관님, 네. 이게 보건의료기본법이죠. 예, 예. 이게 지금 여기서 만든다는 위원회가 업무조정위원회가 자문기구 맞습니까? 예. 근데 자문기구는 원칙적으로 네. 행정기관에서 사무국을 설치할 수 없어요. 네. 아시죠? 네, 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분명히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그 부분을 정리를 해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법에다 사무국을 설치하는 것처럼 원래 다른 기본법의 체계랑 완전 다른 걸 규정을 하시면 어떡하십니까? 이걸 이렇게 그게 통과돼서 올라왔죠? 네. 요 사항은 저희가 이제 행안부 계속 협의를 했고, 네. 그 다음에 그 사무국의 경우에도 법률이 아닌 직제로 돌리겠다는 대안도 저희가 냈고, 위원회도 한시 조직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협의가 잘 안 됐습니다. 지금 이거 한번 계류하셔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행정기관 소속의 위원회 설치할 때는 기준이 정해져 있고요. 단순 자문위원회에는 별도의 사무국을 설치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은 그 내부의 직원의 담당 직제를 만들게 돼 있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그 체계가 기본 그 법률과의 체계가 맞지 않게 이거에 규정이 돼서는 곤란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거는 계류해서 다시 한번 좀 조정을 하는 걸로 하시고 진행을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예. 이걸 뭐 기본 체계와 맞지 않은 다른 체계와 정합성이 좀 맞지 않은 이런 규정을 두고 갈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건 이건 계류. 자,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83항은 그 전체회의 계류를 일단 한번 하고 다음번에 통과시키는 걸로. 알겠습니다. 협의하도록. 지금 보니까 행정안전부도 이견이 좀 있고 네. 대한의사협회도 이견이 좀 있으니까 네. 그건 조금 더 추가 논의해서 좀 더 숙성시켜서 하는 걸로 하시죠. 네. 그러면 83항은 계류하는 걸로. 냈어 내가 할게. 다음은 의사일정 73항, 74항, 76항부터 81항 및 86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법원행정처에 이견이 있는 의사일정 87항은 전체 회의에서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에 이견이 있는 의사일정 제85항은 83항은 전체 회의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된 거죠? 조경 장관님, 오희경 처장님, 지영미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응? 그 말했잖아요, 제가 지금. 87항? 87항 아까 이소희로 87항은 이소희에 가서 좀 더 심도 있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는데. 이거 말로 해도 된대요, 그냥. 아까 얘기한 걸로. 왜냐하면 여기서 의결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그러니까. 이 부장. 아니 남의 부장한테 왜 그러는 거야?
네, 다음은 정무위 소관 법률안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들은 국회법 제59조에서 규정한 숙려기간 5일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위원회 의결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8항 및 89항은 위원회 의결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8항 및 제89항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원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사일정 제88항과 89항 두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8항 강민구 의원 대표 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개정안은 체계작구 검토가 경미한 작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89항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전기판매사업자, 이동통신사업자, 통신가금 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 할인 등은 한국전력공사의 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및 자체 취약계층 지원 제도와의 중복 우려 등을 이유로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다수의 이동통신 사업자가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체결 중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을 감안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김병환 금융위원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토론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그냥 하시죠. 웬만하면. 이게 여야가 다 합의해서 올라온 거니까.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하나씩 다 합의를 한 거야. 이거는 어차피 일단 의결하고 한 말씀 하시죠. 처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상범 간사님 짧게 해주세요. 가만있어 보자. 이게 지금 산업부랑 한전이랑 이 부분에 대한 반대가 굉장히 심하네요. 예, 지금 뭐 반대 의견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전에 이 법안을 우리 금융위원장님께서 뭐 사전에 좀 협의를 안 된 상태로 이게 법이 통과된 겁니까? 이 법이 어연입법으로 제안이 됐고요. 네. 그때부터 저희들이 이제 산업부하고는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네. 협의를 했는데 정부 내에서 합의를 보지는 못한 상황이었고요. 네. 그게 이번 달에 국회 정무위에서 소위를 할 때도 네. 정부 내에서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야 의원님들께서 이거는 들어보시고 전기 부분은 포함을 해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지금 의결이 된 상황입니다. 자, 그럼 궁금한 게요. 예. 이 법의 근거에서 이제 지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산업부 전기사업법에 따라서 하는 지원, 그건 배제되는 겁니까? 그거하고 별개입니다. 그럼 지금 중복 지원이 되는 겁니까? 가능합니까? 중복이 될 수도 있는데요. 결국 지금 대상이 되는 건 연체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전기료를 못 내는 사람들이 얘기가 되는 거고 할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료를 못 내게 되면은 그 대상엔 들어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말인 거예요. 할인을 받고 또 그 사람이 또 다시 이 대상이 돼서 또 여기에서 혜택을 받는 이것이 형평에 맞는 겁니까? 저희들이 현장에서 보면은 사실 전기료라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많지는 그렇습니까?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못 내셔가지고 이 금융 채무는 조정이 되는데 네. 이 전기료를 못 내가지고 전기의 어떤 수급에 애로를 겪으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좀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중중복 부분까지는 제가 답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만 깎아주더라도 실제 못 내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번에 포함이 되면은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만큼 어렵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동통신 사업자가 예. 지금 여기서 보는 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또 조정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하는데 그럼 이 여기서 자율적으로 조정된 사람도 여기에 또 채무 조정 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 사람도 결국 중복해서 또 그 어떤 본인의 그 채무를 면제하는 이런 식으로 이 시스템이 정돈은 안 되고 중복적으로 적용되는 이런 제도가 활용돼서는 적절하냐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 이동통신사 관련해서는요. 네. 지금 법에는 없지만 참여를 해서 협약기관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일부가. 네. 그러면 그 들어와 있는 데는 이게 법에 담기더라도 지금 하고 있는 거가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걱정하는 부분은 지금은 자율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만 이게 법이 되면은 이게 이제 좀 강제적으로 그 대상이 넓어질 거 아니냐 하는 우려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대통령령에서 좀 범위를 정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과기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지금 들어와 있는 그 업체 그 사업자들이 그냥 유지되는 쪽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시작할 때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민을 지원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결국 제도가 지금 판매업자, 이동통신업자에게도 그와 같은 제도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운영하실 때 시행령으로 이제 세분화해서 정밀하게 지원하실 때 결국 이와 같은 형평성 문제나 또는 여러 가지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중복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주 정교하게 정리가 돼야지 그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정상적으로 내는 사람들의 경우와 또 생각을 해보시면 그 부분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동통신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협조를 받아서 저희들 하고 있는 부분들을 법제화하는 정도니까 더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 없도록 저희들이 시행령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제가 한 10년 전에 노르웨이 갔었는데 70세 이상의 어르신 중에서 진짜로 생활 능력이 없는 분들은 10년 전에 250만 원 정도를 정부가 국가가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라가 실제로 우리 헌법 10조처럼 기본적으로 필수품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문제 국가가 사실은 해결해 주는 게 맞죠. 근데 전기도 거의 필수품 아닙니까? 전기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정부가 국민들을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정부가 무슨 뭐 땅 파가지고 돈을 만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협력할 수 있는 데를 좀 지원을 확대해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사회에 공헌하게 하는 것은 좋은 선한 법이죠. 이런 게 사실은 뭐 강제로 뭐 안 하면 뭐 징계하겠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우리 사회의 아름다운 사회를 위한 선한 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양해해 주시고요. 유상봉 간사님한테는 충분히 토론하실 시간을 드렸기 때문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88항 및 89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습니다. 네, 잘 참았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김병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0항 청원심사 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125조 제6항에서는 위원회가 150일 이내에 청원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국회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어떤 건지 나도 하나 줘봐요. 7건의 청원에 대한 심사기간을 제22대 국회 전반기 임기 만료일까지 연장하는 것을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자료 다 보셨죠? 네.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1항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국정감사를 마친 위원회는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을 해야 합니다.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는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결과 보고서 안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게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는 배부해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결과 보고서의 자구 정리 등에 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고위 법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잠시 정의하였다가 이제 4시 10분에 속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